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의 총평을 좀 하자면 난이도는 제가 볼 때 좀 중상 정도로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럼들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요소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7급에서는 출제가 되곤 했지만 9급에서 출제가 안 되었던 대법원 판례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례도 기존 기본서에 수록이 안 된 판례들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조금 예상의 문제였는데, 다만 그 판례는 우리가 조정직 공부한 수험생 중에 형사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들 중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그 판례를 공부했던 수험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의 경우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은 좀 힘들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또 그거 이제 이론 문제 중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구급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던 범죄의 원인론과 관련된 이론, 즉 쌍생아와 양자에 관한 이론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지만 그동안 출제가 안 되었던 부분이라서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법 규정, 법령 조문 문제 같은 경우는 법령 조문 문제가 15문항 나왔는데, 법령 조문 같은 경우도 좀 지엽적인 법령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의외로 숫자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숫자를 틀리게 해서 낸 지문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관련된 법 규정 문제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란 여러분들 구조금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법 규정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뜬금없이 형사 조정에 관한 법 규정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법 규정 문제도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전체를 볼 때 중상 정도로 평가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그렇고요. 문제 분포를 보면 교정학 부분에서는 교정학 부분과 형사정책부분을 나눈다면 출제 비중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교정학 파트에서 10문항, 그다음에 형사적 파트 1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령 문제냐 아니면 이론 문제냐 나눠보니까 역시 예전처럼 법령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죠. 법령 문제가 15문항, 이론 문제가 5문항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예전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시험에 대한 대비는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년범죄론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소년법 규정들이 출제가 많이 되죠. 근데 올해는 소년범죄론 파트에 3문항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한 문항 나왔고요. 소년법원과 관련된 이론 문제, 그것도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소년법상 법 규정 문제 2문항 이렇게 출제가 3문항까지 되었어요. 자, 1번 문제는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였죠. 바로 누누이 강조했던 소년법에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문제. 보호처분의 경우는 종류하고 기간을 묻는 게 주는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숫자를 바꿨습니다. 1번에 사회봉사 명령은 어때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죠. 반면에 수강료는 12세 이상이었고요. 연령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사회봉사 명령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인데, 그럼 1번은 그럼 맞죠? 바로 정답입니다.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옳은 지문 고른 건데 1번 선택지가 바로 옳은 설명이니까 확실하죠?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수강 명령하고 장기 소년 성취 같은 경우, 이 경우 이제 연령 제한이 12세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14세 이상 틀렸고. 자, 그다음에 보호관찰과 장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부과할 때는 부가적 처분으로서 가능한 게 기간을 정해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 부가 처분을 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근데 외출 제한한 부가 처분은
그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출 전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죠. 여기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 명령 시간인데 이것도 바꾸어서 냈죠. 수강 명령은 100시간 이내고 사회봉사 명령이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이걸 바꿨습니다. 1번은 쉬운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약물치료 명령이 나왔습니다. 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관 법률을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1번의 치료 명령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된 날부터 신고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서면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가? 이것도 숫자 넣는 문제였습니다. 가석방 형집행이 종료된 가석방 등이 된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라고 되는데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출석의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10일을 7일로 바꾸어서 함정을 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치료명령 집행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는 치료명령은 뭐예요? 치료명령을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구속돼 버리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없겠죠. 구속돼 버리면. 그래서 영장 집행돼서 구금될 때는 어떻게 될까? 치료명령 집행이 그 기간 동안 정지된다. 라는 규정. 그 다음에 치료기간은 어때요? 치료기간은 종전치료를 합산해서 총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맞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범죄의 원인론에 관한 문제인데 그동안 범죄의 원인론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한 문항은 미국의 사약적 범죄의 원인론 파트에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이론이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어에는 출제가 안 됐던 영역인데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도 이런 출제 영역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7급에 출제되었는데 9급에 출제가 안 되던 영역까지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 1번에 덕데일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 학자이다. 그래서 덕데일은 쌍생아 연구를 통해서 바로 유전과 범죄의 상관성을 연구했고 바로 유전이 범죄의 원인으로서 인정됨을 주장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랑게도 역시 쌍생아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랑게는 일란성 쌍생아하고 이란성 쌍생아를 비교해봤더니 뭘 비교하냐면 범죄의 일치율을 비교했다고 그랬죠. 범죄 일치율이라는 게 바로 쌍둥이 모두 범죄를 범하는 둘 다 모두 범죄를 범하는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범죄 일치율. 그럼 둘 다 범죄를 범하면 범죄가 일치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쌍둥이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 나머지 범죄를 범한다면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범죄가 유전의 결과, 유전의 어떤 영향이 크다면 쌍생아 중에서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적 성향이 일치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유전적인 성향이 같으니까 둘 다 범죄를 범하는 퍼센트가 높을 것이고 이란성 쌍생아는 일란성에 비해서 유전적 성향이 낮으니까 범죄 일출이 낮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유전과 범죄의 상관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랑게에 따른다면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출이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바로 유사한 행동 경향을 보인다? 높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전과 범죄의 상관성을 인정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반면에 3번에 달가드와 크랭그린에 따른다면 달가드와 크랭그렌이 쌍생아를 연구했더니 달가드와 크랭그린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쌍생아들이 어떤 환경적 영향 즉 생활 환경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활 환경까지 환경 요인까지 고려해 보니까 어때요? 쌍생아들이 그 일출에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양육 과정을 분석해 봤더니
양육 과정이 비슷한 경우는 일란성 쌍생하든 이란성 쌍생하든 일출에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범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못지않게 크지 않느냐. 그래서 범죄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만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범죄 발생에서 유전적인 영향이 범죄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3번 지문에서는 환경 요인이 고려될 때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돼 있죠. 환경 요인, 즉 양육 과정을 더해서 분석했을 때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 허칭스와 메드닉 같은 입양아, 즉 양자를 연구한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에 따른다면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 범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즉 양부모는 환경 영향을 준 사람이고 생부모는 유전적 영향을 준 사람이죠. 그 생부모가 범죄자인 경우에 그 아들이 범죄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단 말은 그만큼 환경보다는 유전이 범죄의 원인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추정이 되겠죠. 허칭스와 매드닉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맞고요. 3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4번 수용자 호송 규정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출제 반복될 걸 대비해서 수용자 호송 규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1번 보시면 피호송자가 호송 도중에 도망갔을 때 그때는 그 서류와 금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컨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을 시작했는데 얘가 도망갔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근데 안양교도소 소송 중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그 서류나 금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호송을 받을 교도소가 아니라 보낸 교도소 있죠? 발송관소로 보내는 거죠. 발송관소로. 근데 여기 보니까 1번 선택지에서는 수송관소로 호송을 받을 관소로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류와 금품의 처리 방법은 바로 발송관소에 반환해야 되겠습니다. 보내는 관소에, 즉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보낸다면 서울구치소가 발송관소가 되고 안양교도소가 수송관소가 될 텐데 도망갔을 때 그 서류와 금품은 바로 발송관소로 반환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겠고, 호송 담당 교도관으로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치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담당하죠. 근데 그 외의 호송은 경찰관이 담당하고요. 3번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는 호송관소의 보관 책임이 있고 그러지 않은 때는 발송관소의 보관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 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호송 중에 어때요? 교도소나 경찰관서에 숙식을 하게 한 때는 그 숙식에 따른 비용은 그 해당 경찰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5번 문제. 교정자문위원회는 이제 이게 개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었는데, 바로 교정자문위원회는 원래는 각 교정시설에 설치하고 소장이 교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였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각 교정시설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고요. 또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위원들도 지방교정청의 위촉에 따라서 그 추천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위촉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 및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을 둔다? 틀렸죠.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교정청에 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수도 바뀌었죠. 그죠? 5명 이상 7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바뀌었죠.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을 두고요.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하는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 소장이 아니라 바로 지방교정청장이 추천을 받아서 법무장이 위촉하겠습니다. 1, 2번 다 틀렸고, 3번에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연장자가 대행한다? 연장자란 뜬금없이 연장자란 말이 나옵니다. 연장자가 아니라 어때요? 바로 위원장이 미리 정해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죠. 1순위는 부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 맞죠. 정답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옛날엔 2명 이상인데 지금은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2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맞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징벌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징벌 집행조니까 징벌이 집행이 끝난 후에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할 때 징벌 해당된 행위를 해놓고 또 징벌 받고 또 6개월 안에 또 했다. 그럼 어때? 징벌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장기 2분의 1까지 가능한다. 2번 소장은 징벌사에 해당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하나요? 조사기관 중에 분리 수용할 때 징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자를 조사할 때 소장이 조사할 때 조사기관 중에 분리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분리 수용할 수 있다. 다른 수용자하고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기 보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 하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 수용 사유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하나여라고 되어 있잖아. 틀렸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바로 그 징벌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또 반대로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그 대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도 분리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데 하나여 분리 수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고 3번 이제 징벌위원회가 징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 나옵니다. 그죠? 징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상, 유예 기간 6개월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징벌 집행 유예 여부는 이렇게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장이 아니라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징벌위원회 위원은 우리 징57 이렇게 외웠죠. 징57.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그리고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었죠. 소장 다음 순위자. 많이 다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가 이제 이번에 가장 문제됐던 판례 문제. 7급에서는 판례가 한 번씩 출제됐는데 9급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뭐냐면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외국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체포나 구속돼서 미결구금됐던 기간 있죠. 체포나 구속된 기간 바로 미결구금일수인데 이것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대행으로 봐서 국내 법원에서 선고 유죄 판결의 형의 전부 일부에 산입할 수 있느냐.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형법에서는요. 죄를 범해가지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집행받았을 때는 그 행위가 국내에서 처벌된다고 할 때 국내에서 처벌될 때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전부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집행받은 기간을 국내 형 집행할 때 그걸 집행기간에 산입해서 그만큼 빼고 집행한다는 건데 근데 그 산입한 것은 바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가 산입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 선택지에서는 형을 받은 게 아니라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미결구금된 거잖아. 미결구금일수는 형 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나 구금된 일수지 구속된 일수지 형 집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외국에서 형 전부 일부를 집행받은 게 아니라 미결구금된 거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형 집행할 때 산입할 수 없다. 사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판례 이게 출제되었어요. 이 형소법에서는 이제 이 판례를 공부했던 수험생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공부했던 쉽게 1번 바로 보고
정답을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형식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판례를 보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판례들도 한번 봐두시고요. 근데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 문제가 출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출제가 안 됐었는데 출제됐으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대비를 하기를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판례들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대비해서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여기 대비해서 좀 의미 있는 판례, 중요한 판례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는 여러분들 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출제돼서 이것도 처음으로 출제됐는데 맞게 출제됐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라는 아주 지엽적인 법 규정이 또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송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송 승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통청한테 위임할 수 있죠. 원래 이송 승인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일정한 경우에 지방교통청장한테 이송 승인 권한을 위임해서 지방교통청장이 이송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육소에 이송한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죠.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됐는데 이송 중지했을 때 필요한 절차는 뭐냐면 그 이송 중지했다는 사실을 지방교통청장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원래 이송을 받을 예정인 시설이 있잖아. 근데 서울구치소에 안양교소로 이송할 때 안양교소장이 이송을 받을 시설이 소장인데 이송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중지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어. 따라서 이송을 중지했을 때 이송받을 시설의 수장한테 알려야지 지방교통청한테 알리는 게 아닙니다. 이송받을 시설의 수장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에 이제 정신질환 치료에서 필요하다면 어때요? 정신질환 치료에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한대. 이것도 이송이니까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됐을 때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통청이 징벌 부과한다라고 되는데 징벌 부과는 지방교통청이 부과한 게 아니잖아. 소장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수용자를 인수한 시설이 소장이 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인데 1번 같은 경우도 틀린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위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임합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었고 3번 맞고 4번도 틀렸었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 찾는 거. 자, 9번 문제. 이것도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바로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겠어요. 시행규칙상 외부 통근 작업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을 두 개로 나누면 바로 외국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한 수용자 요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용자 요건이 있었죠. 이번에 출제된 것은 바로 외부에 있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한 수용자 요건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숫자 역시 틀렸죠.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 65세 미만. 이 대화 맞고요. 니은에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이건 요건이 기준이 맞습니다. T가 경비처급인데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경비처급은 개방처급하고 완화 경비처급이잖아. 일반 경비처급은 경찰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통관 수용자 요건이 되겠지만 외부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통근함에 작업한 수용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요건으로서 가족, 친지 등과 어때요? 접견,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이건 맞고요. 공통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이건 맞는데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않을 것. 이게 틀렸죠. 직업훈련이 아니라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신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임산부인 수용자 같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때요? 교도 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양의 축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만든 부식을 지급할 수 있는데 맞는데 틀린 부분이 한 개 있는 게 뭐냐면 누구 의견을 들을까? 이때는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 이렇게 코치가 맞고요. 자, 이번에 소장은 소년 수용자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적은 횟수도 늘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횟수도 늘릴 수 있고 적은 횟수도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외국인 수용자 질병 등으로 위독하게 사망했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는 이제 그 외교 공간이나 영사관의 장, 관원, 가족관 통지하되 10일 내에 통지한다? 축구하는데 10일 내에 통지해서는 안 되겠죠. 즉시 통지해야 되겠죠. 10일 안에 즉시 통지. 역시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쉬운데 노인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도관이나 자원봉사 또는 다른 수용자 하여금 그 목욕을 도와줄 수 있다.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특별히 보호를 위한 수용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소년 같이 특별히 보호를 위한 수용자에 대한 문제. 여기서는 출제가 아주 잘 됐죠. 그죠? 많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보호를 위한 수용자, 출제가 아주 잘 되는 영역이 되겠고, 이번에 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바로 역시 소년법 문제가 또 나왔죠.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이 소를 부르는 용어가 있었죠. 범죄 소년이야. 범죄 소년이 되려면 어때?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4세 이상이 돼야 되죠. 범죄 소년인데 지금 보니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니까 범죄 소년이 아니라 촉법 소년이다. 촉법 소년 같은 경우 교사선이 어떻게 처리한다? 검사한테 보내지 않죠. 얘는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검사한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직접 관할소부에 송치를 해야 되죠. 근데 송치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나왔네요. 범죄 소년은 즉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은 송치해야 되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고 검사한테 송치해야 되지만 촉법 소년이나 우범 소년은 서장이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되잖아요. 송치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사건을 성립한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맞고, 소년판사는 사건의 소심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해서 사건 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11번도 쉬운 문제였고요. 촉법소의 처리 방법. 12번도 범죄의 원인과 관련된 고등학파와 실종주의를 비교한 문제로서 이 문제는 실종주의 학파의 견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쉽죠. 1번에 페리는 실종주의 학자로서 범죄자의 통제받기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자유의사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범죄자 바깥에 있는 외부적 원인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이야기죠. 사회환경 같은. 그래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 특성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 고등학교처럼 그 책임을 물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형벌이 대안이 아니다. 이번 범죄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고 과학적 실험적인 체계적 방법. 3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실종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고등학파 입장이에요. 고등학파 범죄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죠. 그래서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범죄는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학자에 좋지 않다고 봤다. 이거는 실종주의 범죄학자들이 견해가 아니라 바로 고등학파 학자들의 견해가 되겠죠. 4번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규범 침해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죠. 바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개인적 사회적 원인 때문에 또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원인 때문에 범죄를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실종주의 입장이 되겠죠. 3번이 고등학파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역시 소년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소년 법원과 관련된 소년 보험과 관련된 이론 문제가 되어 있고 수험생에 따라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소년 법원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향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 개선과 재활 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우리 소년법원 같은 경우 형사보험과 달리 일반 형사보험과 달리 소년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죠. 보호.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지향하겠죠.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소년에 대해서 교화 개선과 재활 철학을 이념으로 그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부과하잖아. 받고 이번 소년법원은 범죄 소년은 물론이고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기입하여 비행의 조기 발견. 우범 소년 같은 아직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 처분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발견 및 조기초 바로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맞겠죠? 자, 그다음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 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년법원이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있지만 또 비공식적, 즉 가해 소년과 피해 소년의 어떤 합의도 촉구하고 조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 절차잖아, 그죠?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 절차는 또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볼 때는 획일적인 처우가 아니라 융통성이 있고 또 합의 같은 것을 또 조정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에 비해서 비공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소년법원은 간별 또는 불륜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행법상 소년법원은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조사 심리가 필요할 때 전문가한테 진단을 맡긴다거나 또 소년분류심사위원회에다가 불륜사를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불륜사 기능과 절차 과정이 잘 조직이 안 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소년불륜사위원회의 불륜사 결과나 의견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4번은 또 부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륜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적절치 못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수험생에 따라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제지 않았나. 근데 소년불륜사원에 대해서 불륜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그 규정 기억하고 또 전문가의 진단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4번이 틀린 지문이 아닌가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4번 계속 출제가 많이 되었던 안전관 질서 파트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파트죠. 진정실 보호실 문제. 이번엔 진정실에 대해서 또 출제되었습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2번 보시면 어때요? 보호실 수용 기간이 나와 있는데 15일 이내로 하되 오는 거 찾는 거네요. 그럼 1번 보시면 수용자 교통의 제재도 불구하고 소라행위를 계속한다. 소라행위가 나오면 뭐야? 보호실이 아니라 진정실 수용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실에 수용할 수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보호실 수용 기간 15일이 원칙인데 어때요?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회당 7일 범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더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번 선택지 보니까 계속해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가족한테 알려줘야 한다. 가족이 아니라 수용자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당연히 틀리시면 안 되고요. 15번 문제. 척견 문제가 나왔어요. 척견 문제. 수용자가 소송사건이 대리인 변호사가 접견한 경우로서
시설의 안전질서 해칠 우려가 없을 때는 어때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가 안 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접견 장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접견 횟수와 관련해서 이제 수용자가 형소에 따른 상권 회복 또는 재임 청구 사건이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가 나왔습니다. 1번처럼 소송 사건이 대리인 변호사 접견 횟수는 월 4회가 맞죠. 근데 형소법상 상속권 회복이나 재임 청구 사건이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접견 횟수는 월 4회가 아니라 건당, 즉 사건당 2회다 이렇게 정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월 4회가 아니라 건당 2회, 사건당 2회. 1번의 경우 소송사건이 대리인 변호사 접견은 월 4회가 맞습니다. 4번의 경우는 이제 접견 내용 청취 기록 녹화 사유잖아요. 접견 내용 청취 기록 녹화 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법인이면 녹음한다 이렇게 암기하죠. 법인이면 녹음한다. 법이 바로 형사 법률의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 인이 증거인멸할 우려죠. 여기서 이제 증거인멸하거나 형사법률 저촉 바로 법인이죠. 법인이면 녹음한다. 맞죠? 자, 수용자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할 때는 역시 접견 장소 예로서 접촉 차에서 설치가 안 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었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6번 같은 경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났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이제 우리 구급 시험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이제 주로 이제 출제된 영역은 뭐냐면 바로 구조금 지급 절차, 청구나 지급 절차와 관련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니까요. 근데 뜬금없이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고 바로 형사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사 조정에 관한 규정이 나왔는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하고 형사 조정은 뭐예요? 검사가 이제 조정 후에 회부할 수 있는 건데 형사 조정이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합의하는 건데 합의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형사 조정이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만나서 합의하는 게 그만큼 어렵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조정을 공고하고 조정을 연결시켜 주는 게 합의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형사 조정인데 근데 이 법상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회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고 한 개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인데 법 규정상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들을 규정하면서 이런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게 바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검사가 기소유예할 때는 그때는 기소유예할 때는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경우들은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없는 경우들인데 기소유예 처분에서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제가 반대로 설명했죠. 다른 경우들은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없는 경우들인데 기소유예 처분할 때는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와 있죠. 기소유예 처분할 때는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있다. 기소유예란 게 뭐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니까 기소하지 않는 대신에 형사 조정을 해서 회부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단 말이죠. 처벌하지 않을 거니까 대신 피해자와 합의해라 라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소해서 처벌하는 거 대신 기소할 테니까 넌 대신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라라고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17번 갱생보호제도 나왔습니다. 법무장관은 갱생보호사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라고 할 때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취소하지 말고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건데 허가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갱생보호 할 때는 강조했던 게 우리 현행법상 갱생보호는 직권에 의한 필수적 갱생보호가 아니라 바로 대상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는 임의적 갱생보호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즉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갱생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번 보시면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형법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갱생보호 절차는 바로 신청이 있을 때 하나입니다. 임의적 갱생보호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즉 임의적 갱생보호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3번을 쉽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고요. 갱생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법무복지공단을 설립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18번. 18번은 지역사회 교정, 즉 사회처의 종류를 묻는 문제, 사회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1번 출소자들에 대한 원조, 이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갱생보호가 되잖아. 갱생보호도 사회처 맞잖아. 이미 출소된 사람, 형집행 받고 출소된 사람을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 사회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재통합. 바로 지역사회 교정의 어떤 한 목표가 재통합을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또 지역사회 교정의 예로서 전환제도, 다이버전 전환제도도 바로 낙인을 줄이기 위한 다이버전 전환제도 지역사회 교정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4번에 범죄의 선별적 무력화. 자, 무능력화, 무력화는 뭐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는 게 무능력화, 무력화인데 그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집합적 무력화, 선별적 무력화 나올 수 있겠지만 둘 다 어때? 무력화란 것은 범죄가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구금형이 처하는 것이죠. 구금형이 처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 교정이 아니라 시설 내 처우잖아요. 그래서 무능력화, 무력화는 집합적이든 선별적이든 둘 다 지역사회 교정으로 볼 수 없고 시설 내 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무력화는 범죄를 범하지 못하는 능력을 없애서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다. 플러스 시설 내 처우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역시 전자장치 부착법이 출제되었네요. 전자장치 부착법이 제가 수업시에 특히 이제 체크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받은 사람한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데 이번에 개정법에 추가되었던 게 뭐냐면 19세 미만의 어린 사람한테 성폭력 범죄를 범해서 유죄 판결 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는 꼭 부과해야 될 준수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부과해야 한다라고 한 준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해자 등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 이거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에 나오죠. 피해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이것은 19세 미만의 사람한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때는 부과를 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3번에 피해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준사항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치료 대상자는 의사 능력이 없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이 강경되는 심지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이죠. 2번 피치료감호자를 치료시설에 수용한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한 심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경우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치료감호 시설 수용 기간은 두 개로 나눴잖아요. 2년 초과할 수 없는 경우하고 1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나누는데 이렇게 심신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경우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2번은 맞는 설명이고 3번 피치료 감호자의 치료가 종료됐을 때 시작된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다? 틀렸죠. 가 종료나 또 치료 위탁됐을 때 보호관찰이 개시되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 2년이라 3년. 그 다음에 4번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가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7호 과목의 종료 사유 중에 한 개가 바로 보관찰 기간이 끝나면 7호 과목도 끝납니다. 종료됩니다. 그래서 보관찰 기간 3년의 보관찰 기간 끝나버리면 그 제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7호가 종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7호가도 보관찰의 종료에 따라 이것도 같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해설을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년 2022년부터 이제 교정학 시험이 교정학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뀐 데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더 훨씬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예전에 교정학교의 필수 과목일 때 오히려 구급 시험이 교정학교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택 과목으로 전환된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교정학개론 시험이 다른 선택 과목에서 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점수는 좀 낮더라도 조정 점수를 받아보면 오히려 다른 과목이 그렇게 조정 점수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게 조정 점수를 받았던 경우가 많으니까 어렵게 출제되면서 교정학에서 많이 틀리지 않는다면 조정을 받았다면 조정 점수 훨씬 더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내년부터 필수학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지금까지 선택 과목일 때의 출제 난이도에 비해서 더 어렵게 출제는 안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까 우리 봤듯이 7급에 출제되었던 것들이 예컨대 그 판례 문제라거나 범죄 원인과 관련된 생물학적 원인론 같은 경우 7급에 출제되었고 9급에 출제 거의 안 되는데 출제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출제 영역을 조금 더 7급의 출제 영역처럼 조금 더 넓혀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법령 규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법령을 조금 더 꼼꼼하게 출제 가능한 법령의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볼 필요 있고 또 지역적인 출제와 관련해서 아까 범죄 피해자 보호법처럼 구조금 지급 절차뿐만 아니라 조정 문제도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더 출제 영역, 법 규정들을 조금 더 넓혀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출제 관한 판례들을 선별해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비를 하도록 하고 법 규정도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보도록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우리 교정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아니 시험 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내년 시험 대비한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을 각오하고 저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뵙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